데뷔 전에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요. 촛불만이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희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한 글자도 빗나가지 않는 정확함으로요. 그날 밤 편전의 문은요, 바깥에서 잠겨 있었어요. 찻잔 위에 올려져 있던 윤희랑의 손끝이 멈췄는데요. 3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랑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성희주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어요. 시선도, 숨결도, 목소리의 높낮이도요. 오직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데뷔마마께서 편전을 떠나신 뒤에 선종을 만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쌓아 올린 죄의식과 비밀과 권력이 단 3마디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데뷔 윤희랑은 정말로 남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이 밤이 오기까지 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챕터 1. 궁의 칼바람. 소식은 빨랐습니다. 이한대 군이 평민 출신의 성희주를 대군 부인으로 낙점했다는 보고가 데뷔 전에 도착한 건 이한대 군이 성희주에게 채비를 하라고 말한 지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임선아가 그 소식을 가져왔을 때 윤희랑은 다가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선아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데뷔마마, 이한대군 사저에서 급보가 왔사옵니다. 대군자가께서 성희주를 대군 부인으로 맡겠다 하셨답니다. 윤희랑은 찻잔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한 모금을 더 마시고 잔을 내려놓고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부원군을 불러라.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임선아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성원은 한 시진도 걸리지 않아 데뷔 전에 도착했어요. 입궁 준비를 미리 해두고 있었던 것처럼 빠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윤성원이 자리에 앉으며 능글맞은 표정을 지었는데요. 예상은 했사옵니다만 하필 그 여인이옵니까? 윤희랑이 차갑게 받았습니다. 예상만 하셨습니까? 윤성원의 미소가 한 겹 벗겨졌어요. 종친회의를 소집하겠사옵니다. 왕실의 품격을 명분으로 세울 것이니 마마께서는 전하의 이름으로 우려만 표하시면 되겠사옵니다. 윤희랑이 윤성원의 눈을 들여다봤는데요. 아버지의 눈이라기엔 너무 계산적이고 신하의 눈이라기엔 너무 담대한 그 시선을요. 종친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윤성원이 품 안에서 서한 초안을 꺼내며 답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역대 왕실 혼례의 전례를 정리했사옵니다. 평민의 입궁이 얼마나 전례 없는 일인지 숫자로 보여주면 감정보다 확실하지요. 윤희랑은 서한을 받아 훑어보았어요. 정리는 깔끔했고 논리는 촘촘했습니다. 윤성원이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는데요. 이 사람은 이한대군의 혼인이 어떤 형태로든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희랑이 서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종친회의가 실패하면 어쩔 겁니까? 윤성원이 허리를 고추 세우며 대답했는데요.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신의 일이옵니다. 윤희랑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선아를 돌아보며 짧게 명했어요. 사저에 그 아이에게 전해라. 혼인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임선아가 깊이 엎드리며 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윤성원이 물러난 뒤 데뷔 전에는 윤희랑만 남았는데요. 윤희랑은 창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도 모를 만큼 세게요. 이한대군이 왕이 되는 미래가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3년 전의 불길처럼 윤희랑의 안에서도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여론이라는 전쟁터. 종친회의가 소집된다는 소식은 이한대군의 귀에도 어렵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채연이 아침 문안과 함께 보고를 올렸는데요. 사저의 마루에 앉아 서책을 넘기던 이한대군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가, 종친회의가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정성군이 주도한다고 합니다. 이한대군이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정성군이 언제부터 주도를 하게 됐느냐? 뒤에 누가 있는 건지 물어보거라. 채연이 멈칫했습니다. 부원군일 겁니다. 서한이 종친들에게 돌았다는데 문체가 영락없이 부원군 스타일이에요. 이한대군이 그제야 서책을 덮으며 물었는데요. 종친회의의 의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왕실법상 혼인에 필요한 건 의회 승인뿐이에요. 이한대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됐다. 채연은 그 표정이 뭘 뜻하는지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한대 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총리에게 만남을 청하거라. 은밀히. 그날 오후 이한대 군은 궁 밖의 한적한 찻집에서 민정우를 만났습니다. 민정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는데요.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이한대 군이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종친회의가 혼인을 공식 반대하면 여론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민정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어요. 자가 편으로 기울 겁니다. 종친들이 평민 출신을 거부했다. 이 프레임이 언론에 한 번만 잡히면 끝이에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신분으로 사람 가르는 거요. 이한대 군이 민정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종친회의를 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민정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이한대 군의 그림을 읽어낸 자의 얼굴이었어요. 막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한대 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들을 굳이 말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정우가 등받이에 기대며 한숨 섞인 웃음을 흘렸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의회 쪽을 미리 정리해 놓겠습니다. 종친회의 끝나고 여론이 돌아서면 승인 절차를 바로 밀어붙일 수 있게요. 이한대 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를 끼치는군. 민정우가 이한대 군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한대 군이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성희주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이한대 군은 대답 없이 걸어 나갔어요. 민정우는 빈 찻집에 홀로 남아 식어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 시절부터 알아온 그 여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곁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챕터 3. 종친회의 그리고 여풍. 종친회의가 열린 날 궁은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장인 선정전에는 왕실 종친 19명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가장 앞자리에는 정성군이 그리고 그 옆에는 부원군 윤성원이 앉아 있었어요. 윤성원이 준비한 서한이 종친들의 손에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역대 왕실 혼례의 전례, 대군 부인의 출신 기록, 그리고 평민의 입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통계까지 빼곡하게 정리된 문서였는데요. 종친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성군이 서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600년 왕실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오. 더구나 서출이지 않소? 종친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는데요. 윤성원은 입꼬리를 감추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이 제가 그린 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윤희랑이 입장했어요. 대비의 자격으로 국왕 이윤의 이름을 안고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는데요. 윤희랑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도 이번 일을 심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왕실의 품격은 곧 이 나라의 체면이니 종친 어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8살 국왕의 입을 빌린 발언이었지만 무게는 충분했어요. 반대 분위기는 거의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정전의 문이 열렸는데요. 이한대 군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종친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한대 군에게 쏠렸는데요. 이한대 군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윤희랑도, 윤성원도, 정성군도요. 이한대 군이 회의장 한가운데 서서 입을 열었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의 결론이 무엇이든 존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이한대 군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종친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이한대 군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너무 순순히 물러서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종친회의는 이한대 군의 혼인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종친회의의 성명서 전문이 언론에 유출됐는데요. 핵심 보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왕실 종친들, 평민 출신 대군 부인을 신분 차별로 거부.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21세기의 신분 타령이냐, 종친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한대 군 힘내세요. 여론은 압도적으로 이한대 군과 성희주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는데요. 종친들은 하루아침에 시대착 오적 수구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윤성원은 그날 밤 데뷔전을 찾았어요. 윤희랑 앞에 서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한 그자가. 윤희랑이 낮고 날카롭게 내뱉었는데요. 윤성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들어간 꼴이었으니까요. 의회 승인은 열흘 뒤에 통과됐어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민정우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챕터 4. 대군 부인의 첫날. 이안대군 사저의 대문이 열리고 성희주가 대군 부인의 자격으로 처음 발을 들였는데요. 도혜정이 반 발짝 뒤에서 따라오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만 도혜정의 표정은 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도혜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만 숨 막혀요? 성희주가 앞을 보며 태연하게 답했어요. 뭐가? 공기 좋잖아. 도혜정이 기가 찬 듯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공기가 아니라 분위기가요. 사저의 가신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성희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뻣뻣해진 분위기를 깨뜨린 건 성희주의 한마디였어요. 다들 얼어있네요. 제가 무서워요? 가신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김영선이 나서서 사저의 구조를 안내하려 했는데요. 그때 채연이 다가왔어요. 채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환영합니다.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성희주가 웃으며 답했어요. 편한 대로 부르세요. 채연이 성희주를 사저 안쪽으로 안내하며 말했는데요. 기본적인 동선과 예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저는 자유롭게 다니셔도 되지만 궁에 입궐하실 때는 좀 다릅니다. 성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채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비전 근처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마주치시면 서로 불편해지니까요. 성희주가 가볍게 웃으며 넘겼는데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채연이 돌아서자마자 성희주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싹 거친 얼굴로 도혜정을 바라봤어요. 도혜정이 그 눈빛을 읽고 다가왔습니다. 뭔데요? 성희주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데뷔전 주변 동선 좀 파악해도. 상궁들 교대 시간이랑 누가 드나드는지. 도혜정이 눈을 크게 떴는데요. 첫날부터요? 성희주가 정원 너머 궁 방향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첫날이니까 하는 거야. 경계가 풀려 있을 때 봐야 진짜가 보여. 도혜정은 한숨을 삼켰어요. 회사에서 마케팅 전쟁을 할 때도 이랬지만 궁에서 첩보전을 벌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성희주는 사저의 마루에 앉아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꽃이 예뻤는데요. 하지만 성희주의 머릿속에는 꽃이 아니라 이 궁 안에 숨겨진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윤희랑이 왜 그토록 이안대군을 경계하는지, 그 이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성희주는 그걸 파낼 생각이었습니다. 더럽게라도 이기겠다던 그 여자답게요. 챕터 5. 보이지 않는 눈. 사저에서의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성희주는 가신들의 이름과 얼굴을 하나씩 외워가며 사저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가신들은 성희주를 경계하거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둘 다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평민 출신이 대군 부인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이아름이었어요. 이아름은 성희주에게 지나칠 정도로 다정했는데요. 차를 가져다 줄 때도, 동선을 안내할 때도, 날씨 이야기를 건넬 때도 어색함이라곤 한 톨도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요. 성희주가 마루에서 차를 마시다가 도혜정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도혜정이 이아름이 물러간 쪽을 힐끗 보며 물었어요. 이아름 씨요? 뭐가요? 성희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는데요. 나한테 너무 친절해. 여기 사람들은 다 긴장하거나 눈치를 보는데 쟤만 편해. 원래 저렇게 성격이 좋은 건지 아니면 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도혜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성격이 좋은 거 아닐까요? 성희주가 도혜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비서, 내가 회사에서 신입 면접 볼 때 뭘 제일 먼저 보는지 알지? 대답이 너무 매끄러운 사람이야. 준비를 많이 해온 건지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도혜정의 표정이 진지해졌는데요. 알겠어요. 뒷조사할까요? 성희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이력이랑 입사 경위만. 도혜정이 움직였어요. 사저의 인사 기록은 채연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도혜정은 가신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김영문이 정원을 가꾸다 말고 흘린 한마디, 김영선이 부엌에서 던진 농담 한 조각, 그런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는데요. 그날 저녁 도혜정이 성희주의 방으로 왔어요. 도혜정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이아름 씨 2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추천인이 임선아예요. 성희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임선아?
데뷔 전 상궁? 도혜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윤씨 가문의 가신이고 윤이랑 데뷔마마의 유모라고 해요. 그 사람이 추천해서 사저에 배치된 거면 이건 뭐 답 나온 거 아닌가요? 성희주가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쫓아내지 마. 도혜정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내비둬요? 스파이를요? 성희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답했는데요. 스파이가 우리 편인 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줄 수 있잖아. 쫓아내면 끝이지만 살려두면 쓸데가 있어. 도혜정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궁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역첩보 작전을 구상하는 성희주가 대단한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챕터 6. 화재의 밤 첫 번째 실마리. 성희주는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아름을 통해 윤희랑 쪽에 흘릴 가짜 정보는 도혜정이 관리했고 성희주는 그 사이에 궁의 기록보관소에 접근할 명분을 만들었는데요. 캐슬뷰티의 신규 한정판 컬렉션을 왕실 소장 민화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하겠다는 공식 요청이었어요. 사업적으로도 그럴듯했고 왕실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채연이 성희주를 기록보관소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민화 자료는 3층에 있습니다. 양이 꽤 되니까 시간 넉넉히 잡으세요. 성희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보좌관님도 같이 봐요. 안목이 좋으시잖아요. 채연이 멋쩍게 웃으며 따라갔는데요. 성희주의 진짜 목적이 민화가 아니라는 건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기록보관소의 3층은 민화와 서화 자료가 빼곡했습니다. 성희주는 자료를 넘기며 진심으로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고양이를 그린 민화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어요. 이한대군이 좋아한다던 고양이 민화를 떠올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희주가 정말로 찾고 있던 건 다른 것이었어요. 자료를 넘기다가 시선이 멈춘 곳은 3년 전 궁중 기록이 정리된 서가였습니다. 성희주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보좌관님, 여기 기록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이 구간 비어 있어요. 채연이 다가와서 확인했는데요. 3년 전 선종 승하 당일의 궁중 기록 일부가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근위대의 순찰일지, 궁인 교대 기록, 편전 출입 기록, 그날의 핵심 기록들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구간은 원래 이래요. 화재 때 소실된 기록이 많아서. 성희주가 채연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는데요. 불에 탄 건 편전이잖아요. 기록보관소는 멀쩡한데 기록만 없어진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채연의 입이 다물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작아도 말을 아끼십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일이에요. 성희주가 자료를 제자리에 꽂으며 가볍게 웃었는데요. 네, 알겠어요. 저도 그냥 눈에 띄어서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기록보관소를 나서는 성희주의 눈빛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기록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불에 탄 게 아니라 사람이 지운 거라면 그 사람은 지울 이유가 있었던 거고 지울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성희주는 사저로 돌아오는 길에 입술을 깨물었는데요.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편전 근처에 누가 있었는가? 그 답을 찾으면 이 궁에 숨겨진 가장 깊은 비밀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챕터 7. 흔들리는 거짓말. 도혜정은 궁 밖에서 움직였습니다. 성희주의 지시를 받고 3년 전 화재 당시의 외부 기록을 추적했는데요. 궁 안에 기록이 지워져 있다면 궁 밖의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방 기록과 병원 후송 기록은 공공기관의 문서였기 때문에 캐슬그룹의 인맥을 동원하면 접근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혜정은 캐슬뷰티 홍보팀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서의 출동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어요. 그날 저녁 도혜정이 성희주의 방에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도혜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혜정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찾았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성희주가 보고서를 받아들며 답했습니다. 원래 잠 잘 못 자. 빨리 말해. 도혜정이 핵심을 짚었는데요. 화재 진압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선종이 계시던 편전의 문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잠겨 있었대요. 성희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혜정이 이어서 말했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화재로 인한 구조물 붕괴로 문이 막힌 것으로 처리돼 있는데요. 현장 소방관의 수기 메모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엔 잠금 장치가 외부에서 걸려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성희주가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소방관은 왜 공식 보고서와 다르게 적었을까? 도혜정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는데요. 몰라요. 아마 현장에서 본 걸 그대로 적은 거겠죠. 공식 보고서는 나중에 정리되면서 바뀐 거고. 성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성희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문이 바깥에서 잠겨 있었다는 건 선종께서 스스로 나올 수 없었다는 소리잖아. 불이 나서 못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못 나오게 만든 거야. 도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성희주가 돌아서며 도혜정을 바라봤는데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도혜정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이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왕실에서 사람이 죽은 건데 여기서 더 파면 우리가 위험해져요. 성희주가 도혜정의 어깨를 잡으며 답했어요. 도비서, 나도 무섭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바깥에서 문을 잠글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야. 그날 편정 근처에 있었고 그럴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야. 도혜정이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성희주는 대답 대신 기록보관소에서 봤던 빈 서가를 떠올렸어요. 누락된 근위대 순찰 일지, 삭제된 출입 기록. 그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극히 좁았는데요. 성희주는 이미 한 사람의 이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아직 입 밖에 꺼낼 때는 아니었지만요. 챕터 8. 교지의 재. 성희주가 데뷔전을 찾은 건 궁에 들어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대군 부인으로서 대비에게 문안을 드리겠다는 공식 요청을 보냈고 윤희랑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데뷔전에 문이 열리고 성희주가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윤희랑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희랑이 성희주를 위아래로 후으며 입을 열었어요. 대군 부인이 데뷔전을 찾는 건 처음이군요. 무슨 일입니까? 성희주가 자리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문안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윤희랑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는데요. 물어보시지요. 성희주가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3년 전 화재 말이에요. 그날 밤 데뷔전의 출입 기록에 유일하게 삭제된 구간이 있어요. 왜 그런 건지 혹시 아세요? 윤희랑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록의 관리는 승정원의 소관입니다. 내가 알 바 아니지요. 성희주가 한 발 더 들어갔는데요. 그날 밤 데뷔마마께서 편전에 계셨잖아요. 데뷔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희랑의 눈이 성희주를 관통하듯 쏘아보았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까? 성희주가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들었느냐가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잖아요. 긴 침묵이 흘렀는데요. 윤희랑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 얼굴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랑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내가 있었습니다. 성희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무게였으니까요. 윤희랑이 이어서 말했는데요. 목소리에서 권위가 벗겨지고 3년간 눌러놓았던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왕께서 교지를 쓰셨어요. 이안에게 왕위를 선의하겠다는 교지를. 내 아들의 자리를, 내 아들이 마땅히 이어야 할 왕위를 그 무능한 남편이 제 동생에게 넘기겠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윤희랑의 눈에 물기가 어렸는데요.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찢었어요. 그 교지를 찢어서 불에 태웠어요. 그 불이 번졌고 나는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윤희랑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불길 속에서 죽었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데뷔전이 고요해졌는데요. 성희주는 윤희랑의 고백을 끝까지 듣고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데뷔마마,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희랑이 젖은 눈으로 성희주를 올려다봤어요. 성희주가 말했습니다. 데뷔마마께서 편전을 떠나신 뒤에 선종을 만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챕터 9. 아버지의 이름. 윤희랑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무너져 있던 사람이 성희주의 한마디에 다시 얼어붙은 거예요. 윤희랑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성희주가 품에서 서류를 꺼내며 답했는데요. 그날 밤 편전의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어요.
윤희랑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화재 진압 당시의 소방 기록이었어요. 현장 소방관의 수기 메모에는 편전 문의 잠금 장치가 외부에서 걸려 있었다는 기술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희주가 말을 이었어요. 데뷔마마께서 떠나신 시점에 선종께서는 살아계셨어요. 교지 한 장이 타는 불은 편전 전체를 삼킬 만큼 크지 않았을 거예요. 윤희랑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성희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선종은 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문이 잠겨서 죽은 거였습니다. 성희주가 차분하게 이어갔어요. 편전 인근의 근위대 순찰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예요. 궁 안에서는 승정원과 근위대 수장 정도고 궁 밖에서는 윤씨 가문 소속의 궁인을 통해 지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윤희랑이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누구요? 성희주가 대답했는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부원군이요. 데뷔 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성희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원군께서는 선의가 이루어지면 윤씨 가문의 외척 지위가 끝난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안대군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보다 선종이 승하하고 어린 아들이 왕위를 잇는 편이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윤희랑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는데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데뷔마마께서 편전을 떠나신 뒤 부원군께서 편전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빠져나올 수 있었던 선종께서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신 거예요. 윤희랑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명도 울음도 아닌 숨이 끊어진 사람이 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윤희랑은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것으로 믿고 살아왔어요. 그 죄의식 때문에 이안대군을 경계했고 아들의 권위를 세우는 데 집착했고 밤마다 잠을 설치며 그날의 불길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남편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성희주가 서류를 윤희랑 앞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어요. 이 진실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데뷔마마의 몫이에요. 성희주가 데뷔전을 나서는 동안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요. 윤희랑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을지 아니면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을지 성희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챕터 10. 무너지는 탑. 윤희랑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데뷔 전에 촛불 아래 홀로 앉아 성희주가 남기고 간 서류를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같은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잠금 장치가 외부에서 걸려 있었다. 그 한 줄이 3년간의 죄의식을 뒤집고 3년간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윤희랑이 임선아를 불렀어요. 임선아가 잠에서 깨어 급히 달려왔는데요. 데뷔 전에 들어선 순간 윤희랑의 얼굴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가 완전히 꺼진 뒤에 다시 불을 붙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윤희랑이 짧게 명했어요. 3년 전 화재 당일 부원군의 궁 출입 기록 원본을 가져와라. 임선아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부원군의 기록을 말씀이시옵니까? 윤희랑이 임선아를 올려다보며 답했는데요. 못 들었느냐? 임선아가 깊이 엎드렸어요. 즉시 가져오겠사옵니다. 임선아가 가져온 기록 원본에는 윤성원이 화재 당일 밤 궁에 머물렀다는 동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편전 방향으로 이동한 시간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성희주가 제시한 소방 기록의 시간대와 정확히 겹쳤어요. 윤희랑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임선아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무릎 꿇은 채 기다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성원이 평소처럼 문안을 위해 데뷔 전에 들어섰는데요. 공손한 미소를 머금고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마, 옥체만강하시옵니까? 윤희랑이 자리를 권하지 않았어요. 윤성원은 서 있는 채로 딸의 눈을 마주했는데요. 그 눈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기까지 3초가 걸렸습니다. 윤희랑이 입을 열었어요. 3년 전 그날 밤 편전에 가셨습니까? 윤성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는데요. 곧바로 완벽하게 복구되었지만 윤희랑은 그 균열을 놓치지 않았어요. 윤성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윤희랑이 서류를 윤성원 앞으로 밀었어요. 소방 기록, 출입 기록, 잠금 장치에 관한 수기 메모. 전부요. 3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죽인 죄인인 줄 알고요. 매일 밤 그 불길이 꿈에 나왔고 매일 아침 그 죄를 안고 일어났어요.
윤희랑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문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데뷔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죄인은 바로 앞에 서 있었군요. 윤성원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윤희랑이 먼저 임선아를 돌아보며 명했어요. 부원군의 궁 출입을 금하라. 임선아가 엎드리며 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윤성원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는데요. 마마, 소신의 말을 들어보시지도 않고 이러시면 되겠사옵니까? 윤희랑이 윤성원을 올려다봤어요. 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데뷔의 눈이었어요. 들을 말이 있으시면 궁 밖에서 하시지요. 데뷔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윤성원은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는데요. 3년간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자기 딸의 한마디에 바닥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윤성원은 굳어진 얼굴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궁인들이 양쪽으로 비켜섰는데요. 어제까지 허리를 굽히던 이들의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궁의 문이 윤성원의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는데요. 아버지를 적으로 돌린 윤희랑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윤성원은 궁 밖에서 더 위험한 칼을 갈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성희주는 자신이 건넨 진실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